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한 주가 시작된 것 같지 않죠? 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 만나셔서 덕담 나누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음력으로도 2023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귀경길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모든 해상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백길이나 하늘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미리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두 안전한 귀경길 되셔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세요. 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오후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20도가량 큰 폭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이에 따라 내일 아침은 영하 17도, 수요일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무난하겠지만 차츰 찬바람이 강해질 모양새입니다. 이미 모든 해안가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모든 해상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 등 내륙지방에서도 갈수록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은 호남과 제주에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많게는 70cm 이상, 호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cm 이상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0.8도, 대전은 영하 3.4도, 대구는 영하 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3도, 광주는 7도, 부산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명절 풍경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이른바 반려가족들이 늘어나면서요.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풍경에 더해서 이 반려동물과 명절을 같이 보내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풍경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건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 또는 패캉스 같은 것들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도 강아지 키우시죠? 맞습니다. 네. 저도 여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제 시댁에 갈 때 여름이와 함께 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로 연휴 기간 휴가를 함께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네, 저도 반려동물과 휴가 보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한 국내 항공사에서는요, 2년 연속 1만 마리 이상 수송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과 제주 노선에서만 4,600마리에 달하는 등 해당 항공사의 전체 반려동물 수송 실적의 80%가 제주 노선에서 발생할 정도로 이 반려동물 동반한 제주 여행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해외여행을 위한 국내선에서도 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호텔에서 휴식 즐기는 패캉스 너무 즐겁거든요. 이미 해운대 같은 부산의 특급 호텔에서 인기 판촉 상품으로 홍보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또 강릉에 있는 한 호텔은요, 추가 요금을 내면 반려견과 굉장히 개인적인 분위기에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카바나나 자쿠지 같은 특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철뿐만 아닙니다. 여름 휴가철에는 반려견과 함께 요트 투어를 즐기는 반려인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간혹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 연휴를 함께하지 못하는 반려가족들도 있는데요. 홀로 남겨진 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이 고급 애견 호텔에 맡기는 등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애틋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반려동물도 있는 반면에 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생명이니까, 생명은 책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비대칭적 가족 호칭입니다. 명절과 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게 가족 호칭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남녀 가족에 대해서 전혀 다른 표현을 쓰는 일부 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시작된 어떤 호칭들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성비대칭적이고 성차별적이라는 표현까지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 집안은 높여 부르는 시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아내의 집안은 처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지적을 많이 받아온 부분이죠. 마음 편하고 평등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가족 간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가족의 호칭에 대한 각종 정부 차원의 조사와 더불어서 이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혼일 때는 사실 호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달라졌잖아요. 가족 호칭도 좀 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부르기 좋고 듣는 사람이 부담 없으면 그게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2019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언어 예절 안내서에서도 바로 그런 취지가 적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전통적인 호칭을 써도 괜찮고 자유롭게 또 불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시동생한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이름을 써서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불러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녀 이름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누구 삼촌, 누구누구 고모 이렇게 자녀 입장에서 표현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지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호칭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어려운 것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또 배우자를 부를 때가 좀 난감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남편의 호칭을 빌리는 것이 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 여동생의 남편을 부를 때는 이 남편이 매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매부님 이렇게 부르면은 간단하고도 부담 없는 그런 호칭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사전에 있는 말을 꼭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시댁과 처댁 대신에 시가와 처가가 괜찮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처댁이라는 표현은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없지만 이 시가라는 표현은 있기 때문에 시가와 처가라는 표현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처댁은 어감이 어색해요. 시가, 처가 이러는 게 좋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이게 오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뀌긴 힘들지만 점차 적응해 나가면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도 같습니다. 네, 다음 시전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서민 배려한 맥주, 막걸리 세금 인상입니다. 지난 21일이죠.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상의 맥주, 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겁니다라는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제목의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이 자료는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는 리터당 885.7원, 이 탁주는 리터당 44.4원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존보다 세금이 3.57% 인상한 데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기재부가 내놓은 답변입니다. 일각에서는 맥주와 막걸리 세율 인상이 오히려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더 아리송하다 이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민들이 자주 마시는 맥주와 탁주의 세금을 올려놓고 서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법 체계를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현행 세법 체계에서 맥주와 탁주는 양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인 종량세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소주나 와인은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가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세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출고 가격이 인상하면 이 세금이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지만 종량세는 양에 대해서 세 부담이 정해지는 대신에 매년 해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00%를 반영해서 대통령령으로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와 탁주의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1%를 반영하게 되면은 원래 세금도 5.1% 올려야 되는 구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서민 경제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의 70%인
0.57%만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세금은 올려야 되긴 올려야 되는데 원래 조정폭으로 올리는 부분보다는 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다는 것이 이 기재부의 생각입니다. 아, 본래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올렸어야 건데 되는데. 이게 덜 올렸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거다 이거군요. 근데 무조건 올라가면 싫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 경제 소식 아주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진행하죠. 네, 네. 오늘 나와주신 분들요. 박스름 씨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식구가 있죠. 네. 월요일 아침을 최신 뉴스와 또 알찬 정보로 채워주실 오. 분을 모셨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A 기자 이민준입니다. 네, 안건우 기자에 이어서 월요일 아침 유익하고 또 정확한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엔 구기자, 기자는 기기자, 기기자. 감사합니다. 예. 아니,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해를 맞아서 또 네. 새로운 분을 또 스튜디오에 모시니까 또 스튜디오 분위기가 또 달라진 느낌. 느낌이 또 확 다르네요. 안건우 기자 보고 계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유행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사실 이 과거의 기업들은 1등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생이라고 하는 화두가 바로 그 경제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한다는 상생, 그러니까 가치에서 더 효과를 내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가치의 가치. 상생을 위해 힘쓰는 국내 기업들의 노력입니다. 계속되는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고민이 깊을 텐데요. 경쟁 대신에 상생을 택한 겁니다. 네, 모두가 잘 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최대 포털 사이트 N사의 사례가 바로 그겁니다. 일단 소상공인들이 N사를 통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배송비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N사가 지난 5월 구매자가 물건을 반품하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배송했을 때도 건당 최대 6,000원의 배송비를 보장하는 맞아. 반품 안심 케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된 지 약 3개월 만에 가입자 약 만 만 명. 명을 오. 달성했고요. 네. 판매 건수도 170만 건을 돌파하면서 판매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N사의 반품 안심 케어는요, 소상공인의 상품 교환과 반품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요. 구매자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겪지 않게 만드는 장점도 있습니다. 구매자가 단순 변심을 해도 또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배송을 해도 배송료를 부담하는 거예요. 정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환 반품에 부담이 없으면 내가 물건을 고르고 살 때도 이거 뭐 한번 사볼까 하고 그렇죠. 바로바로 구매를 하게 되니까 네. 매출이 오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N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소상공인에게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네. 이 빠른 정산 서비스가 뭐냐면 이용자들이 N사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3일 뒤에 소상공인에게 정산 대금이 지급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 대금이 정산이 늦어지게 되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래서 N사 관계자는 이 정산 서비스가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빠른 정산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정식 출시한 지 1년 8개월 만에 누적된 정산 대금 규모가 14조 4천억 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자금 회전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 얘기 들어보면 돈이 안 돌아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금 회전을 빨리빨리 좋을 수 있게 해준다.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이 그렇죠. 경제가 살아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통 약자와의 상생을 위한 또 다른 서비스가 또 출시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유모차 끌고 지하철을 한 번쯤 타본 엄마들, 또 우리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승강장하고 열차 사이 간격이 너무 멀어. 그럼 굉장히 난감하시잖아요. 자,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IT 기업 K사에서 자사의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하철 단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자, 이 서비스가 그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전 역사의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 높이 차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유모차나 휠체어의 바퀴가 빠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에서 이용자에게 가장 가까운 출입구 정보와 환승, 이동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운전자에게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듯이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는 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임산부나 노인, 장애인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겪는 이 교통약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모차나 휠체어 가지고 지하철 가다가 바퀴 바퀴가 빠지고. 껴가지고요. 맞아. 그런 사고 뉴스에서도 봤는데 네네. 이거 안전사고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한편 K사가 선보인 서비스가요,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이 디지털 접근성이라는 건 나이나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웹과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철학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디지털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사가 동종업계 최초로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라는 직책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한 직원들에게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목록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K사의 모든 직원이 직접 접근성을 점검하고 품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고 또 세상이 편리해지면 네. 모두가 행복해야 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하려는 이런 기업의 섬세한 노력들이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자와의 상생 서비스가 있는 반면에 또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상생을 위해서 대기업이 힘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철강하면 떠오르는 회사 바로 이 피사의 사례입니다. 이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설비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거나 기술 개발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사가 25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리더급 직원 8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컨설팅 전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화력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이 네. 대구에 있는 한 철강 가공업체에서는 이 생산 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주문이나 재고 관리를 엑셀로 수기로 입력해 왔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사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사 컨설팅 전문 조직이 직접 나서서 업무 자동화를 지원한 결과 이 1시간 걸리던 업무를 5분 만에 끝낼 수 있도록 사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고 합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미라클, 네, 기적입니다. 어. 1시간 걸리던 업무를 5분 만에 끝낼 좋다, 수 있게 좋다. 했다. 이거 네. 최고인데요? 그러니까 25년이 축적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바로 파악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게 더 많겠는데요,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 베테랑 조직은 벌써 2021년 출범해가지고요. 약 네. 2년 동안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46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98건의 현안을 발굴해 개선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와 공정 장애를 개선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매출 신장에 기여하는 효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은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상상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들어가 볼까요? 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 때문에 운전자들 굉장히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 도로 표면에 얼음이 얼어붙는 얼음막이 생기는 블랙 아이스 현상인데요. 네, 차차차 오늘의 주제, 네. 겨울철 운전자를 떨게 하는 블랙 아이스 대처법입니다. 무서워. 브레가이스는 겨울철에 정말 운전자들이 맞아.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이게 한번 일어나면 대형 참사예요. 얼마 전에 포천에서도 40대 추돌하는 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지난 15일 저녁 9시 10분쯤 경기 포천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서 차량 40여 대가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봐. 이 사고 영상을 보시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오, 못하고 웬일이야.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해 뒤엉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은 블랙아이스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제 빙판길에 이 브레이크나 제동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연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겨울에는 좀 들리지 않았으면 했던 소식이 또 들리고 말았습니다. 맞아. 가장 먼저 블랙 아이스 이 현상이 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블랙 아이스라는 것은 이제 이름만 보셔도 아시지만 도로 틈에 검게 얼어붙은 얼음막의 뜻에서 나온 거고요. 네. 이게 낮 동안 눈과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아스팔트 도로 틈에 스며들었다가 네네. 밤 사이에 도로에 기름과 저렇게 먼지가 섞이면서 얇게 얼어붙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위험한 건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이 매연과 함께 얼어붙으면서 이 아스팔트와 같은 검은색을 띠다 보니까 사실 운전자들이 눈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아, 매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블랙 아이스가 또 일반 도로보다 14배, 보통 눈길보다 6배 가량 미끄럽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브레이크를 세게 밟더라도 그 제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로 그렇지. 이어지고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철마다 이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이게 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더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2016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5년 정도까지 이 그동안 도로 서리와 결빙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일어난 건수가 4,868건 발생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한 1,000건 육박하는 게 블랙 아이스 때문에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 지난 2019년도에도 보는 것만 해도, 영상 보는 것만 해도 섬뜩해요. 어떤 사고냐? 이 블랙 아이스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인데 그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019년 11월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연쇄 추돌 사고입니다. 자, 속도 줄이지 못한 차량이 미끄러지듯이 덮쳐오고 황급히 피하던 남성이 도로 위에 넘어지죠. 그 뒤에 속도를 또 제어하지 못하고 연달아 추돌하는 차들. 아, 이날 불과 30분 만에 차량 20여 대가 잇따라 미끄러져 충돌했고요. 87세 여성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찔합니다. 다 블랙 아이스 때문에. 한번 봤던 영상인데도 또 그쵸? 보니까 그죠 정말 아찔한데요. 아유. 이 블랙 아이스 사고가 연간 1,0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어. 정말 많이 발생하고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블랙 아이스 조심해야지 이게 아니래요. 영상의 기온에서도 블랙 아이스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블랙 아이스의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가 네. 바로 이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을 때만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블랙 아이스 사고가 가장 발생하기 좋은 조건은 네. 영상 2도에서 3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더라도 도로 표면의 온도가 기온보다 2도에서 3도 낮을 경우 습기가 응결하여 예기치 않은 블랙 아이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겨울 끝자락이나 날씨가 풀릴 때도 블랙 아이스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또 블랙 아이스는 그늘진 곳에 많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터널 초입이나 그늘진 커브길, 뭐 다리 위나 산 모퉁이 같은 이 해가 잘 안 드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실 때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블랙 아이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이게 블랙 아이스가 감지가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수분 입자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딱 비추잖아요. 그러면 빛이 반사돼서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거나 안개 낀 날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를 딱 켰을 때 아스팔트에서 반짝거린다. 그러면 블랙 아이스다 딱 생각하시고 속도를 줄이시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해요. 자, 블랙 아이스가 왔는데 미끄러져서 차가 딱 돌아. 그럴 때 브레이크를 그냥 팍 밟지 말고 나눠서 천천히 조금 밟아줘야지 큰 사고를 또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지 말고 이렇게 나눠서 천천히 나눠서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브레이크 확 당황스러워. 밟고 있는데 그쵸.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이 블랙 아이스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차량들이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제동도 안 되니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난다고 하면 바로 수습하기보다는요. 현장을 수습하기보단 먼저 일단 가드레일 바깥으로 피하시는 게 맞아. 최우선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강력한 예방법이니까요. 이제 겨울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온다고 하면 감속 운전 등을 통해서 항상 블랙 아이스에 대한 대비를 잊지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예, 뭐 하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네, 안 나가요. 네, 이인철 허재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아우 생방 겁나 아주. 네. 자, 그리고 가장 먼저 이민주 기자, 첫 번째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3세 딸이 타고 있는 차를 뺏으려고 한 남자입니다. 딸이 타고 있는 차를 아, 뺏으려고 어떻게 된 했다. 일이에요? 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잠깐 차에 내렸을 때 모르는 누군가가 운전석에 달려드는 상황, 아마 네? 이런 상황 상상하기 힘드실 텐데요.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 40분쯤인데요. 인천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잠시 볼 일이 생겨서 이 비상등을 켜고 도로 우측에 차를 잠깐 정차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근에 있는 20대 남성이 A씨 차량으로 달려든 겁니다. 그리고 운전석을 열고 탑승을 시도했는데 이 어머머, 웬일이야. A씨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와 이제 몸싸움을 벌였잖아요. 근데 이 운전자가 사실 당황했던 이유는 당시 뒷좌석에 3살 난 딸아이가 혼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살 여아가 혼자 타고 있는 차량에 낯선 남자가 올라타려고 했다. 운전자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A 씨를 끌어내리려고 운전자가 몸싸움까지 했는데 네.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네, 다행히 우리 운전자가 몸으로 A씨를 막아내면서 차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운전자의 말에 따르면 A씨가 계속 그 상황에서도 웃고 있었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그 운전자는 사실 딸한테 사탕을 주기 위해서 잠깐 정차해놨던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럼요. 네, 그 후 A씨는 이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네. 이 운전자는 A씨와 그 A씨를 막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허리, 무릎 등을 다치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고요. 어우, 또 손목은 수술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뒷좌석에 있던 3살 난 딸 같은 경우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당연하죠. 받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남자의 전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본인 차도 아닌데 왜? 남의 차에 막 올라타려고 한 거잖아요. 왜 그런 거야, 진짜? 왜 그랬을까요? 네.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차량인 줄 알고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고요. 네. 그 주변 CCTV를 확인하고 사건 증거를 토대로 A씨의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만간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운전자는 A씨를 강도상해나 치상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운전자 A씨를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대다수가 사실 충격적이라는 그렇죠. 반응이었습니다. 네. 이제 A씨에 대해서 이 절도나 납치가 아니냐라면서 더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친구 차인 줄 알았다는 A씨의 주장에 의아함을 나타내는 그렇죠. 그 누리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아이를 걱정하면서요. 만약 나라면 어땠을지 상상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씨는 지금 그 자동차 불법 사용 미수 혐의 뭐 이렇게 돼 있는 네. 건데 이게 저 남의 물건 훔쳐갔을 때 적용되는 절도죄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절도죄는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 네. 물건 훔쳤을 때 절도인데 그렇죠. 이 사람이 나는 훔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잠깐만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절도죄가 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처벌합니다. 이제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사고 났을 때 이제 차주가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서는 반드시 혹시 이제 잠깐 이제 내릴 경우에는 시동을 반드시 끄고 내리셔야 되고요. 시동을 켜거나 키를 그 상태에서 두고 나중에 사고 난 경우에는 차주도 일정 부분 이제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처벌 정도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궁금한데 두 가지를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두 죄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요, 바로 불법 영득 의사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를 훔쳐서 내 걸로 완전히 가져와서 뭐 마음대로 이용하고 처분까지 하려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네.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서 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의율이 되게 되는 건데 이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가져간 사람의 이 친분 관계라든가 가져간 경위나 운행 이후의 정황 이런 걸로 봐서 친한 사이에서 뭐 잠깐 사용하고 제자리에 놔뒀다 이렇게 되면은 불법 사용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모든 죄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증거가 부족한 죄로 괜히 괘씸하다고 해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가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돼서 무죄가 나게 될 위험도 있으니까 일단은 증거가 확실한 혐의가 적용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뒷좌석에 3살 난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낯선 남자가 와서 차를 끌고 갔어. 네.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큰일이죠. 이제 납치죠.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가끔 이제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배우자가 이제 아이를 몰래 데려오거나 네.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몰래 데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미성년자 악취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큰 범죄인데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야.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는 뭐 애를 뭐 납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이가 뒷좌석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차를 몰고 갔다 미성년자 악취인자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운전자분의 상태도 걱정이 되는 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전치 8주라는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이도 적잖이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셔야 될 걸로 네. 보여요. 지금 자기 차 빼앗으려는 가해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처도 있고 아이도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을 네. 받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차가 부서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차에 아이를 잠시 두고 내리는 것도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내릴 때 주위에 뭐 수상한 사람 어떻게 알아 또 이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무서워요. 네, 이 사건의 아버지와 딸은 정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럼요.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날벼락 같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칫 딸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요. 이거는 아버지도 딸도 피해자니까 이건 당연하죠.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새빨간 거짓말에 또 속았다. 아하. 남편과 내연녀에게 3번 속은 아내입니다. 아, 이게 3번이나 속았으면 뭐 제목부터 분노가 어느 정도 좀 짐작이 갑니다. 벌써부터 끓고 있어요. 네. 범상치 않습니다. 자, 이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내연녀 역할은 예인 씨가 하시고 속고 또 속은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바람을 피우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더니 저희 남편이 딱 그래요. 남편과 내연녀는 남들 눈을 피해 스릴 있는 만남을 즐기더니 급기야 저랑 아이들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와서 집 데이트까지 즐긴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연녀를 우리 집까지 끌고 와서 데이트를 해?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연 좀 들어보소. 아이, 조용히 좀 해. 어? 아니, 괜히 동네 시끄럽게 만들. 아니, 우리끼리 좀 조용히 좀 넘어가자고 좀 조용히 좀 해. 뭐 조용히 넘어가긴 뭘 넘어가? 어? 가서 그 여자한테 똑바로 전해. 내가 상간자 소송에 주거 침해까지 민사 형사 소송 싹 다 걸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 좀 해. 수림이 너 언제부터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 어?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여자 또 만나면은 내가 진짜 5천만 원 준다. 내가 그리고 각서 쓸게.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내 눈빛 보면 몰라? 내가 미쳐. 저 눈빛, 저 슬픈 저 눈빛. 내가 거기에 넘어가서 결혼까지만 안 했어도 저 불쌍한 저 눈빛 봐봐. 정말. 내가 이번 한 번만 내가 믿어. 대신 그 여자 절대로 만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저 눈빛 봐봐. 알았어. 진짜? 남편, 알았어. 남편의 반성하는 모습을 믿고 저는 또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면 우리 관계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또다시 그 여자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거기 스톱!
당신 왜 또 내 남편이랑 팔짱 끼고 있어? 너희들 헤어진 거 아니었어? 아, 나 연극영화과 나온 거 몰랐어? 반성한 척 한 거야. 내 연기 괜찮았는 모양이지? 그러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바람 핀 사람 말을 믿었어요? 아니 뭐 그나저나 우리들 소송 취하해준 거 그건 고맙습니다. 쌍으로 나를 속여?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소송 걸 테니까 너희들 두고 봐. 아니 한 번 취하한 소송을 무슨 수로 다시 거시려고요? 뭐 아무튼 용서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게 아무 때나 쉽게 하는 게 아니란 깨달음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자기야 가자. 그래 가. 가자. 저것들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이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걸 배신으로 되갚은 남편과 내연녀. 근데 제가 한번 그들을 용서한 이상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나도 절망스럽습니다. 아내가 한번 용서해 줬는데 그걸 또 배신으로 이건 갚았어. 아니죠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해 어떻게 줬는데. 된 일입니까 이거? 네, 이건 이 사례는 사실 남편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던 한 아내의 사연입니다. 그렇죠. 이 결혼 10년 차 40대 아내가 2019년 무렵부터 남편에게서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은 뭐 다 똑같습니다만 휴대전화였습니다. 똑같다고요? 휴대전화. 네. 평소 숨기는 것이 전혀 없었던 남편이 네. 어느 날부터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했고요. 네.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이따 걸면 돼 하면서 받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 쉬는 날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도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면서 수십 분간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잠금 이거요.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잠궈질 때가 있어요. 수상한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 이거 왜 잠궜냐고. 수상한데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예인 씨가 그거 풀어줬잖아. 뭘 잘못 누르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바로 풀리는구나. 근데 지금 이 사연 네.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냄새가 좀 나요. 갑자기 잠근 걸고. 그러니까 어? 또 쉬는 날은 회사 전화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민폐라고 그렇죠. 해서. 그리고 짧게 전화 알아서 회사 가서 얘기하고 끊잖아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네, 이 아내는 불안한 마음에 사실 누구한테 전화가 왔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는데요. 네네. 그때마다 남편의 대답은 회사 이사야 이러면서 넘긴 겁니다. 자,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회사 이사와 함께하는 업무가 이렇게 많을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지만 네. 전화의 빈도는 점점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또다시 회사 이사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네. 아내도 이 통화 목소리를 살짝 엿듣게 되는데요. 그때 그 이사가 젊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불안했던 아내는 남편의 직장 동료이자 지인에게 이 회사 이사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해당 여성이 실제 회사 사장의 여동생인 박 씨라는 답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이사는 맞는 거네.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리고 사장의 여동생이고 회사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네. 그렇죠.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직원과 회사 이사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이렇게 자주 할 일이 굳이 많을까 아내는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이 남편의 회사인 이 박 씨 주도의 회식이 잦았다고 하고요. 또 네. 아내는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데 근데 얼마 후 박 씨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남편이 다시 좀 일찍 귀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내는 곧 남편이 예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도 무색하게 퇴사한 박 씨가 남편에게 사적 연락을 계속하기 시작했고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화가 난 아내가 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으니까 박 씨는 죄송하다. 제가 남편을 일방적으로 좋아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후 박 씨에게서 오던 연락도 모조리 사라졌고 아내 역시 서서히 박 씨의 존재를 잊게 됐습니다. 아, 회사 후에도 사적인 연락을 계속하고 결국은 남편을 좋아했었다 하고 털어놓긴 났네요. 아니 근데 연락이 끊어졌으니까 끊겼으니까 이제 아내는 좀 안심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내에게 근데 또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 우연히 본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네. 남편이 또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아내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자기야라고 저장된 누군가와 수개월 동안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번호의 주인은 바로 박 씨였습니다. 아내가 곧장 남편을 추궁했고요. 결국 박 씨가
얼마 전 회사에 재입사했고 그때부터 내연 관계를 맺었다는 남편의 자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적한 척하고 내연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건데 아내는 뭐 2번은 힘들 것 같아요. 용서하기가. 못 참죠? 네. 그렇죠. 이번엔 참을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심에서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요. 아내는 이 배상 금액이 부족하다고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네. 이 항소하는 과정 중에도 이 박 씨와 남편이 불륜 행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소송 어떡해. 중에도 이제 계속 된 거고 그 사이에 또 다른 불륜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집을 비우자 남편과 박 씨가 아예 집에서 집 데이트를 아이고, 이어갔다고 합니다. 절시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박 씨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고요. 박 씨가 이 혐의가 인정되면서 재판으로 넘겨졌는데요. 그런데 이때부터 또 박 씨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신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 믿지 않을 수 있으니 합의서도 써주겠다고 읍소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다른 남자가 생겼다면서 사진까지 보내오기도 어머, 했습니다. 웬일이야. 실제 얼마 후 남편도 아내를 찾아서 지난 일을 용서해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소송을 하니까 갑자기 용서를 비는 게 좀 수상하잖아요. 근데 설마 아내가 이 사람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그럼 거죠. 이제 아내분들이 이렇게 소송을 이제 많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아내분들이 왜 소송을 할까요?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소송을 할까요? 그거보다는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고 또 이제 남편과 그 여자를 좀 이제 갈라놓기 위해서 소송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소송한 다음에 중간에 이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네.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앞으로 다시 만나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로 뭐 그 5천만 원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는 법원에서 아예 조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 문구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제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기대가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더 과감하게 부정행위를 펼쳤고요. 아내가 따지자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인 거잖아요. 사진이 뭐 하나 있었다 그러던데 그 사진은 뭔지 궁금하네요. 그 사진이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송 취하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 소송 취하시키기 위해서 나쁜 꾀를 쓴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나 이혼할 거고 상간자 소송 진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아내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얘기 들으면 이제 부글부글 끓을 텐데요. 남편이 하는 말 이렇습니다. 어차피 박 씨랑 예전부터 동거를 했다. 그리고 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랑 쭉 살 거다. 그리고 박 씨가 돈이 많아서 그깟 몇 천만 원 물어줘도 전혀 상관없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아유. 결국 남편과 이혼한 아내는 박 씨한테 각서에 5천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그 돈 내놔라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이번에야말로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런 그 상간자 소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부분 되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아내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정금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한 것을 지키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간녀가 만약에 어떤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일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알듯이 뭐 상간녀 소송 같은 경우는 위자료가 뭐 얼마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 소송이 아니라 이 상간녀가 본인이 만약에 남편을 만나면 얼마 지급했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각서를 썼기 때문에 그걸 청구한 겁니다. 그걸 민사소송을 청구한 거고 우리 법원에서는 그 금액 전부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천만 원 전부 다 인용을 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합의서나 이제 약정금 청구 소송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요. 뭐 둘이 묵실하게 뭐 두 사람이 다시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나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한 번 만나면 3천만 원, 한 번 전화하면 만나면. 2천만 원, 괜찮네. 한 번 문자나 톡하면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약에 하면 쫙 인지한 게 밝혀지잖아요. 그럼 그게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족 간의 얘기를 이제 나눌 텐데 오늘도 좀 이제 껄끄러운 불편한 주제가 나와 있다고요. 네, 껄끄럽고 불편한 주제가 좀 있죠. 돈 얘기, 뭐 부모님 모시는 이야기, 제사 이야기, 네. 가족들이 나누기 참 어려운 주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과연 이런 얘기는 언제 꺼내는 게 가장 좋을지 사연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인데요. 이번 설 명절에 남편이랑 아주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 앞으로 땅이랑 집이 있거든요. 시댁 형제들끼리 재산을 미리 증여받자고 말이 나왔다가 다들 사느라 바빠서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설 명절이 돌아오길래 남편한테 재산 문제라든가 부모님 모시는 문제를 얘기해보면 어떠냐고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일가친척 모이는 명절에 굳이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왜 하냐. 좋은 날에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 반대예요. 시댁 식구들이 6남매거든요. 명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또 모여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남편처럼 굴다가 크게 낭패를 봤어요. 부모님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에 제사에 한바탕 난리가 나더니 결국 형제들끼리 소송까지 했거든요. 그걸 다 겪어봤으니까 말해주는 건데 남편은 다음에 좋은 타이밍 봐서 말할 거다. 명절에는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이번 설도 아무 말 못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평소엔 가족끼리 못할 말이 어디 있냐 하면서 꼭 이런 얘기들은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건지 남편이 말하는 좋은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겼어요. 상속, 부양, 제사 이렇게 가족 간의 민감한 주제를 스트레스 안 받게 잘 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고민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제 명절에 가족들 많이들 모이셨을 텐데 네.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또 말하기 참 껄끄러운데 특히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얘기하기 참 뭐하고요. 맞아요. 먼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좀 네,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모 부양에 대한 문제는 형제 자매들 간에 참 이게 또 껄끄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주제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명절 때 다 같이 모인 김에 하는 게 좋은지 혹은 그 자리는 좋은 자리니 다른 데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텐데요. 소장님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이럴 땐 명절이 없으면 좋겠다. 아유, 이런 생각이 아이고, 들 참. 정도인데 대부분 가족들은 명절에 잘 지내요. 그런데 네. 이제 몇몇 이 사연들이나 아니면 몇몇 결정사항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족 관계가 조금 많이 서늘해지고 특정 주제가 딱 나오는 순간 갑자기 싸늘해지는 이런 느낌들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명절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는 건 분명한데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명절에 와서 이제 우리가 며느리들 다들 이번 설거지 때문에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인생 설거지를 가족들 모였을 때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아무래도 이 주제들이 쉽지 않은 주제들이라 관계까지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테면 뭐 우리가 돈 자랑하지 마라, 자식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양의 문제라든지 증여의 문제라든지 상속의 문제라든지 또 부양과 관련된 여러 가족들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다룰 때에는 사실상 이 주제가 쉽지 않고 워낙에 예민한 문제라 맞아요. 서로를 찌르는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렵지만 꼭 다뤄야 될 얘기 하나씩 좀 풀어가 보죠.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명절에 가족들의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게 좋다. 혹은 굳이 명절에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없다.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 이재용 아나운서 생각은 우선 어때요? 좋다면 O고 아니면 X라는 X, 거죠. 네. 저는 X입니다. X. 네. 명절은 즐기셔야죠. 그리고 나는 우리는 명절에 그 정상회담의 룰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미리 합의가 된 다음에 정상들은 공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에는 즐겁게 지내고 네.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안이 있으면 미리 만나서 조율을 좀 하고 네. 다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공포하는 거지. 이렇게 다 하자. 그럼 다 X예요? 그럼 네. 저는 O. 뭐예요? 아니, 명절 아니면 그 많은 가족들이 다 모이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 누구 하나 빠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기가 그럼 또 애매해요. 그럼 또 오해를 사기 쉽단 말이에요. 네. 그때 사람들 다 모였을 때 풀지 않으면 또 이게 소송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절 물론 좋죠. 윷놀이하고 먹고 마시고 좋죠. 하지만 그런 중요한 얘기는 다 모였을 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요. 그렇죠.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얼굴 보고 해야 가장 오해가 네. 좀 덜 쌓이기도 그렇지, 해서 그렇지. 저는 세모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빠져나갔어요. 네. 근데 명절에는 이런 얘기, 뭐 이런 건 절대 네. 꺼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정상회담의 룰 너무 좋은데 중요한 건 가족들은 참모가 없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네.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도 그렇고 인간관계 대화에는 세 가지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는 터지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키는 말이 있고 또 하나 곱씹는 말이 있는데 터지는 말이라는 건 이를테면 자랑처럼 참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 네네. 아주 극심한 분노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을 거고요. 삼키는 말이라는 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들이 그렇죠. 있을 거고 결국 이게 누적되면 관계의 문제도 만들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 곱씹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주제들은 사실 우리가 씹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가 명절에 이게 한꺼번에 온 가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특히 우리가 책임과 돈이 묶여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바로 곱씹는 문제이자 곱씹는 말이 되어서 명절에 저희가 함께 사실 피해야 됐지만 하게 되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절에 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알고 있죠. 첫 번째, 정치 문제, 두 번째, 종교 문제, 그렇죠. 세 번째, 나에 관한 문제,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는데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관혼상제 복잡한 문제는 하지 말고요. 생로병사만 묻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네. 이게 이런 얘기 다 피해가니까 맨 연예인 얘기만 하다 끝내. 이재용 씨 항상 도마 위에 올라가. 자, 가정의 민감한 주제. 네. 이거 어떻게 말할까? 솔루션 보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족 치킨 게임을 막자. 이렇게 치킨 되네요. 게임이 뭐예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네. 우리가 가족 치킨 게임 얘기 나왔는데요. 가족도 좋은 말이고 치킨도 좋은 말이고 네. 게임도 좋은 건데 네. 가족 치킨 게임은 참으로 안 좋습니다. 결국은 누군가 하나 이길 때까지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 계속 다투게 되는 이런 양상.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승자가 없는 거죠. 이런 게임을 가족들이 하게 되는 경우인데 사실 우리가 명절에 가능하면 하지 않아야 될 얘기가 뭔지 알고 있어서 그걸 피하면 제일 좋지만 만약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말씀드리기는 먼저 마음을 묻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묻는 말부터 시작을 해야 일단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구나. 나도 마음이 상대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쌓인 감정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면 감정은 북받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양자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게 좋은데 되게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우리가 명절에 가지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냐면 싸우는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요. 곧 싸움 연습을 하고 오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하필 짧은 기간에 해야 되는 그 명절 과정이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물어볼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와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마음 쏙쏙들이 알 수 있지는 않잖아요. 남편도 모르는데. 근데 남보다 더 이렇게 서운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 언니 반대야. 야, 너 그건 아니지 않아?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렇죠. 반대 딱 가게 되면. 네네. 그 그래서 마음 이해 명절에 다투는 가족들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날 뭐 하루 이틀 서운하고 감정 상해서 다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오래전부터 쌓였던 감정이 그날 딱 얼굴 보면서 뭔가 터지면서 팍 터지는 네. 그런 느낌으로 싸우시더라고요. 이제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한 의견 차이는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솔직한 너무 건 그렇지 솔직하면 않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솔직한 거. 무서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충분히 언제든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걸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분명한 건 누구든지 인간관계에서 마음 상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수치심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여러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린다면 반드시 이건 불편에다가 긴장까지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불편한데 긴장까지 유발하고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수치심이나 열등감을 건드리게 되는 경우는 되게 이런 걸 우리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간에 무조건 쟤는 이기고 말겠다. 이런 가족 치킨 게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뿐만 아니라 영원히 가족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족 치킨 게임이니 먼저 기억할 건 그의 마음이 어떨지에 대한 첫 번째 고려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게 봉합이 안 되는 걸 막 벌리기만 하면요. 네. 가족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거든요. 맞아.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수습 단계까지 내가 생각을 해놓고 벌려야 된다. 맞아. 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다툴 때 이런 분 계세요. 내가 뭐 그때 그래서 좀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아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너가 말하고 싶은 결론이 뭐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맞아. 이런 분들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으려고 하는 분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내가 서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도 그분은 한쪽에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거나 양해하거나 혹은 이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 이건 굉장히 가족 가운데 이런 분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보면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성질이 굉장히 급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그래서 결론이 뭐야?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땐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 그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를 기울이는 신뢰도가 제일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조율을 해주시면 사실 가장 속도도 조율하고 동시에 말투도 조율하고 순서도 조율해가면서 그나마 회의처럼 그나마 안정적으로 의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이 가능한데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그게 좀 문제가 그때부터 조금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적절한 리더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 제일 따뜻하게 마음을 물어볼 수 있는 일명 온도가 있는 말들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오늘 이를들어서 오늘 우리가 상속에 관련돼서 혹은 증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보통 상속 증여하면 내 거 챙기기 바꿨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나는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부모님 생각하니까 좀 짠하던데 어땠어? 이런 이야기 정도라도 한번 물어보고 시작하면 시작할 때의 팽팽한 긴장도가 먼저 좀 낮아지겠죠.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로 오래 야, 이거는 자료 조사해야 돼요? 이거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이거 제가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부양의 문제나 부양 비용에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만 앞서고 회피만 앞섰지 거기에 따른 근거가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우리가 좋은 결론을 낼 때는 두 가지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 시간이 좀 넉넉하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많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정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가 뭐 상속이나 아니면 부양이나 아니면 연말정산이나 뭐 어떤 주제든지 간에 내가 몰랐던 정보들, 법적인 문제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대안들 이런 것들은 다 정보가 될 수 있는데요. 정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선택의 영역이 많아지고 내가 이게 아니라도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머리에 여러 일종의 동영화처럼 여유분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들끼리 민감한 주제를 다루어야 된다 그럴 때에는 다양하고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납득할 만한 자료들을 충분히 좀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죠. 정말 팁인 것 같아요. 예민하고 뭔가 이런 주제를 얘기를 할수록 사람도 마찬가지로 뭔가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라.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그 재산 분할, 분양, 부양 뭐 이런 주제. 분양도 마찬 부동산 얘기도 그렇죠. 툭 할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자 어떻게 할 거야? 이거보다는 이런 얘기했을 때 이런 답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막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료를 딱 준비해 놓고 공부 좀 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게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아침에 자료 그림을 가져가서요. 그럴까? 수업 증여 쪽 한 거 이렇게 괜찮네. 보여주시고 그법이 알고 싶다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분명한 건 갈등도 늘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등보다 나중에 그 다음번을 해소하기 위해선 더 큰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짧은 시간 안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료도 없이 반복적으로 내주장만 하면 가족 내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양의 내기가 나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후로부터 한 달 정도는 우리 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간에 대한 제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형제건 7형제건 뭐 몇 형제가 됐든지 간에 인생이 벌써 애들이 크기만 해도 가족이 못 모이는데 여러 형제들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말씀드리기는 요새는 도구가 너무 좋습니다. 줌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요새 영상통화도 가능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될지라도 이런 여러 문명의 이기들을 활용을 해서 가족들이 자주 모여서 그 이야기를 꽤나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라는 논의부터 먼저 시작하신다면 이번 명절은 그것만으로도 전 성공일 거라고 봅니다. 그 명절에 껄끄러운 주제 이렇게 꺼내놨다가 그 단기전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야, 됐어. 이제 그만해. 이렇게 그러면 다음 추석에 또 모여요. 그 얘기를 또 야, 그만해. 그러면 설에 또 한다고. 그러니까 장기전 되는 거죠. 이거를 그 자리에서는 그냥 회피하더라도 네. 명절이 아닌 그 다음에 만나서 누군가 형제들 간에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집집마다 이런 집들 많잖아요. 꼭 안 오는 분. 있어요. 그리고 안 오게끔 그 상황을 제공한 분. 이렇게 분들이 계시던데. 아니,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안 오는 사람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중요한 주제 같은 경우는 단체방에 우리 이번 명절에 이런 주제를 논할 것이다. 너 이번에 안 오게 되면 그럼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이렇게 안 오신 분들은 나중에 변호사를 대동해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족 분란이 법적으로 맞아. 커지면서 가족 관계가 거의 끊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갈등 아니고 화해를 좀 하고 싶어. 네. 갈등이 아니라 좀 이렇게 서로 융합하는 이런 기회를 갖고 싶어 할 경우라면 저는 먼저 우리가 기다렸다가 거기서 짜잔 하고 서프라이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시 우리가 이미 명절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 바로 실행하시고 만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모임에서라도 화합이나 혹은 화해를 하고 싶다 한다면 사전에 미리 상대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게 화해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좀 톡이나 아니면 문자 같은 걸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의지와 동시에 나는 그때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해를 갑작스럽게 하기보다 상대방도 마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제 이걸 액션으로 취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네. 심각할 땐 전문가, 그렇지. 전문가 중재를 받아라. 그러네. 우리가 가족이 왜 가족이냐 그러면 가면 갈수록 족쇄라서 가족이다. 농담 삼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만큼 가족들끼리 얽힌 감정은 한꺼번에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배신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우리가 되게 가족들끼리 금방 화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각하게 수위를 올리면서 서로 상호 비난을 높여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되게 이렇게 가족끼리 시간을 두고 10년, 20년에 걸쳐서 으르렁거리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맞아요. 그걸 그 다음 세대 가족 아이들이 보면서 아이들끼리도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먼저 기억하실 것.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싸움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마음에는 화해도 기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도 나도 이 내 속마음을 잘 드러낼 기술이 없다는 것도
걱정은 일단 머릿속에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내 속은 못 보여줘. 그런데 겉으로는 오해하기 쉬워. 이 문제가 길어져. 그럴 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에게 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오히려 쉽게 문제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중에 막 싸우게 되면 심판이 딱 흐르륵 중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도 이호선 교수님 같은 그런 전문가가 흐르륵 이호선입니다 이렇게 딱 들어오면 뭔가 잘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의 손을 빌려야겠어요. 근데 가족 네. 안에서의 중재자는 대부분 이제 연세 많으시니까 아버지일 그렇죠,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형제 중에서 장남 또는 뭐 장녀일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의 중재는 대부분 그만해. 그렇지. 이거 뭐야? 모이기만 하면 쎄. 그만해. 그래서 자연스러운데요. 봉합되는 게 아니고 네. 약간 독재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괜한 또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대다수의 가족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건지 그걸 전문가가 이쪽입니다. 혹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 그렇겠지, 맞아. 가족 문제인데. 네, 그렇게 하면 전문가들 다 셔터 내립니다. 네. 제일 먼저 전문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다채로운 다른 가족들이 보지 못했던 영역에 정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통해서 스스로 이해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 역할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는 누구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확실한 거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분노를 가라앉혀서 일단 이성의 눈을 뜨게 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전문가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어느 쪽이 더 말을 많이 하거나 이러지 않고 공정하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의 배분도 같이 준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뭔가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이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찾아보게끔 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누가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 대한 저 사람은 그럼 왜 그런 거지라고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게 하는 겁니다. 더 진중한 관심을 갖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 어떤 다리가 적절할지 이 갈등과 분노의 강 위에 누군가 다리만 놓는다면 그 다리를 건너가서 땅에 정착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보지 못했던 이런 객관화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멀리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서 그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 전체 숲을 보면서 내가 잃었던 그 길이 어느 지점인지를 다들 보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실제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게 하는 사람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대부분 합의점을 찾게 하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명절을 진짜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보낸 집도 좀 드문 것 같긴 해요. 자, 오늘 가족들 다 모이고 했으니 자, 고스톱 치자 이게 아니라 다 모였으니까 자, 제사 얘기 좀 합시다. 이래버리니까 껄끄러운 얘기 괜히 했다가 상처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걸 그냥 둔 채로 그냥 다 그래 가 이러고 떠나면 안 되고 네. 화해 기술이 또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화해 기술. 그렇죠. 우리가 화해를 못하더라도 다행인 건 명절이 끝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은 또 만나고 마음의 앙금은 남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몇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다음번에 또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 우리는 헤어질 결심을 하러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화해할 결심으로 만났다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떠나기 전에 또 내일 떠나기 전에 기억하실 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가져가지 마시고요. 그래도 내가 이해했고 이 부분은 알아들었다는 걸 반드시 밖으로 노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아예 모르고 당신과 싸우고 끝나겠던 게 아니라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이해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가져가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 내가 이거는 이해했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고민해 볼게. 요 얘기까지 하신다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 뭐 제사, 상속 얘기
얘기, 뭐 부동산 얘기도 못해. 그 정치 얘기 못해. 종교 얘기 못해. 그렇죠. 뭔 얘기를? 너 취업했니? 연봉 얼마니? 뭐 너 언제 시집 갈래? 결혼 얘기 학교 어디 갈래? 못하죠. 못해. 애 낳을래 못하죠. 그건 뭔 얘기를? 아니 전 얘기해 전. 전? 아 오늘 동그랑땡 맛있다. 누가 붙였냐? 녹두전. 재영이 네가 붙였냐? 야 다 뒤집기 잘하더라. 뭐 이런. 하루 종일 음식 얘기만 하다 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없어. 내일까지 설 연휴니까 여유로우시죠? 네. 마음도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